자, 매주 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돈, 권력, 군사. 이 코너의 주인공이시죠.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중을 뚫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먼 길을. 네. 비 오는 상암동 아주 아름답습니다. 운치 있고. 아, 그래요? 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뭐 이 산골짜기가 뭐가 아름답다고 또. 그러니까 언제 TV로 바꿔야 돼. 그래요? 야외방 비 오는 날 야외 방송할까 그럼? 아유 좋지요. 예. 우산 쓰고? 예. 그 말이 씨가 되는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동안 좀 구체적인 뭐 이렇게 어떤 그 구체적인 사람의 생활과 관련된 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좀 약간 추상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와 전쟁입니다. 주제가. 어이구 어렵네. 예. 사실 무기가 발전하면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것이 또 국제 정치를 바꾸고. 그렇죠. 예, 이러는데 한반도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점이 이제 관심사죠. 특히 요즘 우리 무기 도입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 그래요. 그러면 첫 질문 이걸 한번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무기 수입국 랭킹 안에 들죠? 지금은 뭐 거의 5위권 안에 들고요. 그렇죠. 미국 무기 수입 이제 1위국은 뭐 따놓은 당상이죠. 지금 전 세계 국방비가 대개 보면 아시아 태평양을 제외하고는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중동에도 이제는 사우디 정도 또 UAE 정도 이렇게 무기 도입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10위권만 들어도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국방에 처음 관심 갖던 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이 무기 도입 10위권이다 이러면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위예요. 거의. 그 중에서도 미국 무기 도입 국가 1위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요. 이제 전 세계에서 무기 중개상들이 바라보기에 한국은 극동의 진주다. 여기처럼 장이 잘 쓴 데가 없어요. 극동의 진주란 말은 왠지 어감은 좋은데. 내용은 영 아니네. 영 아니죠. 그렇죠. 생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3, 4월에 한반도 전쟁 위기 때. 미국의 방위산업체 주식값 오른 거 보십시오. 전부 20%, 30%. 그때 그랬어요? 네. 미국의 방위사업체가? 그렇죠. 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의 쇼케이스로 작동했다. 첨단 무기가 지난 10년간 활약한 게 거의 없었는데 핵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에 미국이 핵심 무기를 투입하면서 다시 첨단 무기에 대한 어떤 그 좌절감이 기대감으로 변했다. 이런 의미에서 쇼케이스였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무기 군수 기업에 있어서는 대단한 축복이었죠. 제가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현대 강대국들 이렇게 어떤 그 부국들이 대부분 전쟁으로 그렇게 국력이 강해졌다는 건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른바 제국주의 정책을 펴면서.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대공황 때 약 800만 명의 실업자가 신규로 발생했고 산업시설의 50%가 놀았어요. 그게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이 다시 부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전시경제로 전환되니까 완전 고용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전후의 호황으로 그대로 연결되고요. 맞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전후의 그 메가더의 점령 정책이 그 일본의 경제를 재건시키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한국전이 살렸지. 그렇죠. 그래서 뒤에 그 한국 전쟁이 발생하자 일본의 외화 수입의 60%가 한국 전쟁 특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천우라 그랬죠.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참. 우리 입장에서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죠. 열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전쟁이라는 것은 그 전쟁이 일어난 나라의 국민들이 끊임없이 희생되고 피를 흘리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는 돈벌이 기회가 됐죠. 그렇죠. 참 기분 나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이전에 상당히 기분 나쁜 진실입니다. 기분 나쁜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트남전으로 사실은 사실 또 그렇게 따지면 그렇네. 그런 면에서 국제 정치라는 게 20세기엔 분쟁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질서인데 어떤 국제 정치에서 이 국제 질서에서의 어떤 그 국가에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 이게 바로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양극 체제, 패권 체제가 형성돼 왔고 또한 이것을 상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전쟁 경제가 일상화됐다. 어느 정도 이것이 하나의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면서
이제는 어떤 무기 생산과 전쟁 가능성이라는 것이 20세기 국제 정치를 쭉 유지해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주 중요한. 근데 지금 이제 그 김종대 편장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류는 우리가 지금 무기 도입국, 그러니까 특히 미국 무기 도입국, 그러니까 세계 1위라는 건데 그렇다고 M16 사오는 거 아니잖아요. 재래식 무기 사오는 게 아니고 주로 첨단 무기를 사들이는데 이게 한반도 상황에서 과연 그 써먹을 수 있고 효과적인 무기 도입이냐 바로 이걸 제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금은 뭐 스텔스 전투기라고 알려진 제5세대 무기. 뭔가 이제는 그 과거엔 미국에 팔라 그래도 안 팔던 무기를 이제는 사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요. 많이 변한 거죠. 이걸 한국의 지위가 높아진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면 환대받고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이 중요한 어떤 그 동맹국으로 대접을 받느냐 하면은 한국이 이제 주요 무기의 어떤 구매력을 갖춘 하나의 그 큰 손이 중요 고객이 된 거죠. 큰 손이죠, 큰 손. 그런 면에서 어떤 동맹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의미에는 그 나라의 무기를 많이 사줌으로써 무기를 많이 산다는 뜻은 중요한 군사 기술, 군사 기밀을 공유한다는 뜻이고 또 그 무기의 운용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존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동맹의 어떤 기초 체력이 강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많이 사게 될 경우에는 그 무기를 도입할 당시에 그 장비 가격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이제는 그 무기를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의존 관계가 훨씬 돈도 많이 들고 그 정치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프린터 살 때 프린터 싸게 준다고 좋아한다고. 잉크 값이 더 비싸요. 잉크 값이. 토너 값으로 다 나간다고. 맞아요. 결국은 이제는 돈 벌어 먹는 게 달라졌다고요. 무기도 그렇다. 무기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도입하는 여러 전투기 같은 거, 또 공격 헬기 같은 경우 사실은 이거 도입하면 말이죠. 국가 예산에서 장비 가격을 얼마 지출했느냐. 국민들은 이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5조 원짜리냐 10조 원짜리냐 하지만은 그 이후에 말이죠. 도입해서 운용 과정에서의 나가야 될 국부는 잘 생각을 못 하세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무기를 도입을 하면 그걸 운용하는 그 주체는 우리 군이다. 근데 거기서 무슨 돈이 나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나간다고 해봤자 부품값밖에 더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까? 그런데 현대 무기 특히 날아다니는 무기의 가격이 말입니다. 이제는 거의 90%가 소프트웨어 가격이에요. 우리 휴대폰 보라고. 휴대폰 초창기 버전. 그 우상같이 생겨서 접어서 다니는 초창기 휴대폰. 그땐 기계값이 70%였어요. 지금 스마트폰 보십시오. 기계값은 얼마 안 되고 거기에 내장된 시스템, 어플, 각종 기능 이 소프트웨어 가격이 70%가 넘는다고. 그 무료 앱 내려받으면 되긴 하는데. 근데 그 무기에서는 무료가 별로 없는 거죠.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그러는데 이 첨단 장비로 간다는 것은 그 안에 내장된 케이블 있잖아요. 그 제가 그 전투기 조립 라인에 가봤어요. 연결되는 그 왜 커넥터가 4만 개예요. 커넥터만? 그 케이블과 케이블이 연결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비행기 한 대 4만 번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블 양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만 빠져도 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장이 잘 나죠. 첨단 무기의 단점은 뭡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자주 정비받아야 된다는 거. 반면에 좀 재래식 무기, 원시 무기는 고장이 안 나요. 일반 가전제품하고 비슷하네. 맞아요. 가전제품 보면 한 대 딱 때리면 다시 나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최근에 이제 육군이 우리가 그 아파치 가디언 저 미국의 그 첨단 공격 헬기를 갖다가 대당 500억 원에 도입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왜 500억 원인지 이거 캐봐야 된다고 사실은. 그것도 거품일 수가 있다. 이것저것 다 빼고 한 거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사야 돼. 그 안에 저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거 뭐 보통 그 시장 거래가가 얼마인데요? 그 아파치가? 아니 저 사우디, 대만 뭐 여러 나라에 판 건 다 1,000억 원 이상씩 팔았죠. 그런데 반값으로 산 거예요? 반값으로 샀다는 거야. 근데 요거는 잘 봐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2002년에 미국에서 F-15K를 도입했습니다. 1차로 40대를 도입할 때 약 5조 원 정도 썼어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20대를 더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2차 사업이에요.
그래서 F-15K를 총 60대 보유하고 있는데 2차 사업까지 해서 한 6조 원에서 7조 원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실상을 보자고. 그 뒤에 무장을 제대로 안 사가지고. 이제 거기에 탑재하는 무기들. 지금 그때 F-15가 점수 제일 많이 딴 게 공대지 미사일 슬래미알이라는 거였거든요. 이거 지금 공군에 거의 재고가 없어요. 그럼 뭐로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사야 뭐예요? 공중에 떠서. 그래서 연평도 때 그 말만 하고 못 때린 것도 다 그런 원인이라고. 아파트가 정찰일기도 아니잖아. 총 47발을 샀는데 지금 37발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반이 점검 중입니다. 적정 보유량은 960발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한 발은 얼마쯤이에요? 그건? 한 발에 20억 원. 그러니까 960발을 사면 1조 8천억 원. 그러니까 이런 거 앞으로 안 사고 배겨?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프린터 토너의 관계하고 비슷하게 가네. 요거 2조 원 또 들어가야 되지, 그죠? 미사일 한 발 쏘면 땡이잖아요, 그냥. 그다음에 좋은 전투기 샀는데 현대 전투기 레이더는 전자식 레이더라고 기계식 레이더가 아니에요. 그런데 F-15엔 기계식이 들어갔거든. 그럼 이거 전자식으로 안 갈아 끼워야 돼? 요거 성능 개량 앞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총 예상 비용이 4조 원. 배보다 배꼽이다 고겠네. 그다음에 부품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PBL이라 그래요. 총 수명 주기 비용이라 그래서 이 어떤 패키지로 이렇게 후속 군수 그걸 계약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1차로 지금 한 5천억 정도 책정을 해놨다고. 그런데 이게 30년간 계속 나간다고. 이러다 보면은 제 계산으로는 F-15K의 60대에 쓴 돈이 15조 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비행기 도입 가격은 한 6, 7조 원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유지 운용 비용으로 쓴 건 15조고 15조가 들어가야 되고 이건 뭐 성능 개량 또 업그레이드 뭐 또 그다음에 이제 무장 이런 거 장착하는 거죠. 이런 것들 하면은 15조는 들여야 초기 구입 비용 포함해서 이게 제대로 된 전투기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요런 거 다 빼고 초기엔 산다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싸게 산 것처럼. 지금 아파치가 그래요. 자, 그다음에 올해 또 전투기 산다는 거 아닙니까? FX 3차 사업. 이제 미국제 F-35 또 F-15 사일런트 이글 그다음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이 3개 기종의 경쟁 중이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초기 한번 짚었죠. 그거 짚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요번엔 무장은 다 뺀대. 그럼 뭐야 그게? 껍데기만 사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비행기가 공중에서 그러니까 육탄전 벌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탑재할 수 있는 무기를 빼고 사면 그 뭔 필요가 있어요? 무장 뺀다는 거예요. 나중에 별도 사업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자 지금 8조 3천억 원에 이거를 60대 구매하겠다는 건데 국가재정법에 의하면은 20%가 가격이 상승이 되면 사업 재검토란 말입니다. 그럼 9조 9천억 원에 무조건 사야 돼요. 이 가격에 맞춰야 돼. 그러려면은 이것저것 빼야 돼. 사양을. 이것저것 빼고 나면서 껍데기만 사는 거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면서 에어컨 빼고 오토 빼고 다 빼고. 그렇죠. 이렇게 간다라는 거 비슷한 거네. 요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올해 이 전투기 사업을 9조 9천억 원에 맞춰낼 것 같아요. 그리고 협상 잘했다고 청와대 거짓말 할 거라고. 방사청이.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근데 국방부나 이런 군 당국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산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간다. 이렇게 좋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자, 전투기를 왜 사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무기의 완전성이 떨어지고 언제든 국가가 필요했을 때 써먹자고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상 써먹으려고 까보면은 뭐가 없고 또 뭘 안 갖췄고 맨날 이런 얘기가 그냥 끝도 없이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사는 데 관심이 있지 제대로 써먹는 데 관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F-16 전투기 맹물 전투기라고 해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요. 유류고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기름하고 물하고 섞인 거를 주입했다가 비행기가 공중에서 추락해 버렸어요. 그때 정비비가 내가 보니까 아주 그냥 끔찍하게 거의 이건 진짜 살인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나와요?
아니 편성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나마 그 정비비를 또 수해복구비에 써버렸더라고 공군 참모총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게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예. 지금 F-16만 해도 대단히 좋은 전투기예요. 예. 지금 뭐 이제는 이거 정도는 공군이 눈에 안 차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런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공군 조종사 지금은 장군 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F4 전투기를 몰았대요. 예. 지금 날아다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 고물 중에 고물 아닙니까? 예. 과부제족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예. 이게 한반도에 유사시에 자기의 작전 임무를 알잖아요. 네. 우리나라 전쟁 계획이 있고 그 저기 공군에서는 프리 ITO라 그래요. 사전 할당된 표적. 네. 전쟁이 나면 가서 두들겨야 될 거. 네. 이게 다 할당이 돼 있다고 조종사들한테. 그럼 예. 자기 임무가 뭐 몇 소티 예를 들어 몇 번 출격해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유사시가 돼버리면은 너는 어디 가서 뭐를 때리고 이게 다 정해져 있다. 미리. 그게 바로 ITO. 예. 프리 ITO는 사전에 할당된 표적. 이건데 작전 계획상으로 이 F4 전투기를 몰고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보니까 네. 내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보니까 하루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더래. 예. 그래서 항상 책상을 정리 잘했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생각을 했대요. 예. 그런데 F-16을 사니까 예. 이걸 몰아보니까 네. 더 살 수 있을 것 같더래. 예. 그다음부터는 책상 정리가 게을러지더래. 예. 내가 살아서 싸울 수 있구나. F-16이 얼마나 좋은 비행기인지 아십니까? 기동성도 뛰어나지만 예. 그 공중에서 그 저기 기체가 파손돼 가지고 이젝션이라 그래요. 탈출. 네, 그 조종석에 버튼 누르면 쫙 튀어올라서 막 사출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기 그 지표면 가까이에서 사출되면 너무 늦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산해서 높이 쏘아 올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오. 그다음에 고공에서 예. 이 저기 나오면 산소가 부족하다고. 그렇죠. 산소 호흡하면서 낙하산으로 내릴 수 있다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비행기만 저기 처음 우리가 접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 공군이 정말 그 감격했죠. 그런데 벌써 이것도 옛말이 돼. 예. 그런데 여기까지는 순수한 거라고. 예.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저기 이제는 살아서 싸울 수 있구나. 이거에서 좋은 비행기를 갖게 됐다. 뭐 거기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순수한 저라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네. 예.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 이제 좋은 비행기 써보니까 입맛이. 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엔진도 반드시 단발 엔진은 안 된다. 쌍발 엔진이어야 된다. 예. 이젠 스텔스 기능도 있어야 된다. 예. 뭐 데이터 링크도 뭐가 돼야 된다. 뭐 이러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전략의 대칭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북한의 공군 전력이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사양과 기종이 돼야 된다라는 게 다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위협 전략이라는 게 북한의 어떤 그 전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공대공 예. 임무에서는 북한의 전투기가 그 위협이 되겠지만 또 공대지 임무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전투기가 북한의 대공포 내지는 예. 대공 미사일로부터 얼마나 보호될 그렇죠. 수 있느냐. 그렇죠. 이제 공군은 이런 것 때문에 스텔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북한의 방공망이 아주 조밀해요.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스텔스기로 해서 적진 깊숙이 은밀하게 침투해 작전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무슨 현대전에 전투기가 단독으로 적진에 들어가냐고. 예. 이제 그런 전쟁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 4세대 전쟁은 역시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일단 어떤 해상에서 지원하는 일단 이런, 지상부터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고 예, 이런 것과 공군력이 항공력이 이제 그 저기 병행해서 예. 이렇게 합동 전투를 하는 건데 대부분에 보면은 이 군인의 사고 방식을 보면은 육해 공군이 자기 혼자 싸운다는 생각을 주로 해요. 예, 연계 생각을 안 하는군요. 예, 예. 이게 이제 합동성이 결여된 군대라고 어려운 말 오늘 또 하네. 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전쟁 계획을 보면은 대단히 황당무계합니다. 사실은 네. 우리나라 전쟁 계획은 작전 계획 5027이에요. 예, 예. 이 5027이 이제 그 전쟁의 어떤 기본 틀로 규범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군의 무기 체계 소요는 대부분 이 작전 계획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절대 다수가 지상군, 또 주요 정책 결정 부서가 다 육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5027의 계획을 한번 뜯어보면 지상군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이렇게 그 중심 깊게 타격한다 그래요. 군사용으로. 이렇게 어떤 그 적진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지상군이 전진한다고. 이때 통제선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한쪽 부대가 앞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화랑선, 멸공선, 통일선 이렇게 축차적으로 가면서 수백 개의 북한 표적을 때려 부순다고. 예. 그런데 유사시에 이렇게 되면 우리 측 사상자도 많이 나고 북한 측도 사상자가 많이 나는데 옛날에 랜드 연구소 계산에 의하면은 이런 전쟁이 현실화됐을 때 한반도 전쟁 피해액이 6,700조 원, 우와. 사망자가 100만 명. 그다음에 이제 2011년에 연세대 문정인 교수 연구에 의하면 사망자가 500만 명. 예. 예, 전쟁 피해액이 7,000조로 계산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120일간 한대.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금 묻고 싶은 게 예. 전 세계에 이렇게 전쟁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라크 전쟁 17일, 예. 예. 걸프전 43일, 예. 하다 말다 한 코소보 전투도 78일. 예.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전투기가 뜨면 전속력으로 가면 평양에 5분도 안 걸려요. 예, 그렇죠. 미사일을 쏘면 2분 만에 가서 맞아. 예. 우리도 그런 사정거리에 들어있어. 아, 그런데 어떻게 계산이 120일간 전쟁이 지속된다는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상군 전쟁을 하는 거고 해공군은 밖에서 지원만 하는 걸로 계획을 짜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전쟁하면은 지지는 않겠지. 예. 이기긴 하겠지. 근데 뭐 그 500만 명이 죽고 나서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겨도 지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예. 현대 전쟁은 전쟁 승리뿐만이 목적이 아니라 덜 죽이고 덜 피해 보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해외 공군의 전력을 강화를 해가지고 진짜 전쟁이 발발하면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데 만약에 발발을 한다라도 최대한 단기간에 최대한 인명의 손실을 줄여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해외 공군 전력을 강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첨단 무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첨단 무기는 필요하죠. 예. 자, 그 전제는 지상군을 줄인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아, 예. 예. 우리가 전방에 육군 30만 명 깔아놨어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후방 예비대까지 해가지고 또 동원 예비군이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고 올라가는 전쟁.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상 전력 위주로 엄청난 무기 소요가 지금 계획화되고 있다고. 예. 전차, 자주포, 장갑차, 예. 뭐 다연장포, 예. 뭐 이런 또 이번에 아파치 헬기 이런 건 뭐냐면은 이 지상군이 그 타격할 수 있는 저 타격거리를 늘리자는 뜻이에요. 이걸 종심 깊게 타격한다. 즉 앞에 있는 적만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 뒤에 있는 후방제대까지 타격하면서 올라가겠다. 네. 이런 전쟁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해공군은 그런 전쟁을 안 하겠죠. 예. 무슨 이렇게 어떤 선으로 그 개념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점 중심을 보겠죠. 예. 그래가지고 중심을 파괴해 버리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선으로 밀고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밀고 올라간 지점에 공군기가 떠 있나? 그렇죠. 어차피 자기가 뜬 대로 되돌아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중심만 때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전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현대전을 공부하셨다는 국방부 합참이 지상군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어. 그래가지고 한국군의 너절너절한 무기 체계가 육해공군이 다 따로 가는데 그중에 지상군이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공군 입장에서는 비행기 껍데기만 사들이고 무기는 탑재할 무기는 못 사들이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군을 보면은 이제 쓰나미형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네. 조종사는 조기에 유출된 민항기로 가버리죠. 그렇죠. 뭐 무더기 전역 사태가 나죠. 전투기는 산다 그러는데 천정부지로 값은 뛰죠. 이번에 차기 전투기가 거의 대당 2천억을 지금 호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운영비 이거 앞으로 공군 예산으로 어떻게 버티냐고. 거기에다 한국형 전투기는 또 무슨 돈으로 개발하고. 이게 지금 그 옛날에 F4, F5 이런 어떤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최고 성능의 무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미 해군 제독 출신 노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1997년에 출판한 어거스틴의 법칙, 어거스틴스 로우라는 데서 16번째 법칙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차 대전 이후로 비행기 가격의 상승 그래프를 보면은 예.
이렇게 거의 뭐 저기 규칙적으로 비행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왔다. 예. 이 추세가 계속됐을 때 2054년이 되면 미국의 국방부는 단 한 대의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예. 한 대 전투기를 사서 육군이 3일 반 쓰고 공군이 3일 반 쓰고 이런 시대가 온다. 예. 이 현대 어떤 그 무기의 천문학적인 어떤 가격 상승이라는 게 이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예언대로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첨단 무기의 어떤 그 왜 이렇게 값이 비싸냐고 저 많이들 의문시하시는데 사실은 그 첨단 기술이라는 게 값이 싸진다는 무어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매 2년마다 반으로 줄고 그렇죠. 맞아요. 그 기억 용량은 2배로 늘어난다는 법칙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난공불락의 기술적 과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는 걸 무어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네.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싸져요. 그런데 무기의 경우에는 정확히 그 반대로 길을 걸어왔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독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죠. 너무 첨단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내장된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연결된 케이블 커넥터가 4만 개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탑재하는 그 최첨단의 어떤 그 군사 기술, 예. 그 다음에 그 조립하는 거 보면 다 수제, 이 명품 수제 조립이라고 이게. 오. 예, 이게 기계가 조립이 안 된다고. 예. 비행기라는 건 용접이 없잖아요. 다 네. 나사로 조여야 된다고. 그렇죠. 예. 이 나사로 조이는 기술 하나도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꽤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직각으로 박아야 되니까. 자동차도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네. 거기서 이제 그 디지털 체계에서의 오류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이제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풍설에 의하면 원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어디선가의 지금 오류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비행기에는 급발진 이런 거 없나요? 오류? 아니 지금 예를 들어 F-35가 그런 경우 개발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직 저기 그 출시도 안 된 비행기죠. 그게 저번에 말씀하신. 네, 요즘 맨날 시험 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F-35 라이트닝 2라고. 예. 우리말로 얘기하면 번개 2라고. 예. 근데 낙뢰에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 비행기가. 무슨 라이트닝에 대한 대책이 없어. 그럼 벼락 쓸 때는 못 뜨네. 지금은 그 대책 없다는 거 아니야. 예. 이거 보완해야죠 앞으로. 예. 예. 피레침을 달든지.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첨단의 역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스텔스라는 최첨단을 지향할 때 예기치 않은 아주 원시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고요. 맞아요. 예. 예. 낙뢰 대책이 없다는데 라이트닝 2가 왜 라이트닝의 대책이 안 돼?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스텔스기는 주로 밤에만 떠요. 왜요? 속도가 느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무장량도 무장 탑재량도 제일 적고. 네. 그러니까 마하 이하라고 솔직히. 그냥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거 외에는 별로 뭐 성능이 좋은 건 아니네. 레이더에는 안 잡히는데 육안으로 보인다고. 느리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밤에 은밀하게 떠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 잠잘 때 쥐두새도 모르게 가서 그냥 싹 타격해버리고 오는 거지. 레이더에 걸릴 걱정 안 하면 올빼미 비행기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F-15가 낫지. 예, 무장 탑재량 많고. 그러면 그 스텔스기로 오면 밤에만 전쟁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뭐랄까 뭐 밤에만 하든지 아니면 뭐 고공에 높이 떠서 하든지 예.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건 대단한 장점이에요. 우리가 공군기는 육안으로 공중전은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요즘은 멀리 보고 먼저 쏘는 게 이기니까. 그런데 그 저 F-35 같은 경우는 그게 그 개념대로 그 비행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적기 2대를 동시에 쏠 때 그 적기는 누가 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쐈는지도 몰라요. 그냥 파괴된다고. 그렇게 해서 동시에 저기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를 동시에 격추시킬 수 있다. 사실은 소름 끼치게 무서운 비행기예요. 스텔스가. 그런데 그 스텔스기로 이제 고속 비행을 하다 보면은 그 저 열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 스텔스 도료가 부글부글 끓어. 비행기 그러니까 겉면에 칠한 그게? 네. 진짜로? 그래서 3번 뜨면은 한 번 새로 칠해야 된대.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 새로 칠하는 그 장비가 경락고에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당연히. 다 새로 져야 돼. 예. 요게 시설 공사비가 또 조단이라고. 아이고. 요것도 사업비에서
누락시키는 거지. 빼버리는 거지. 나중에 이것도 별도 사업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아침에 출근할 때 화장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화장 지우고 네. 이 짓을 이전투기는 해야 된다고. 그걸 하는 또 화장품이 있어야지 화장대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기종평가할 때 그런 거 다 빼버리고 하면 예. 네, 그 공정한 기종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여기서 자 정리를 합시다. 지금 그러니까 중간 정리가 필요한데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하나는 무기 도입을 하는데 이 도입하고 있는 무기가 전부가 아니다. 네. 그죠? 몸통만 사들여오고 사실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무기 도입 과정에서 뭔가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네. 이거 하나를 제기를 하셨어요. 네. 또 한 가지는 무기 도입이라는 것은 당연히 전쟁 계획 하에서 이제 그 수립이 되고 도입이 되는 건데 네. 전쟁 계획이 지금 엉터리다. 육군 위주로 되어 가지고 밀고 올라가서 엄청난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이제 합동성, 그러니까 육해 공군이 같이 움직여 들어가는 이게 안 돼 버려 가지고 문제인데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중간 답이 나온 게 육군 위주의 전쟁 계획을 변경을 하고 육군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육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다시 해 공군 전략 강화로 돌리면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네. 이런 중간 결론에 도달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국방개혁이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가려고 했던 방향입니다. MB 정부 들어와서 확 늦춰놨잖아요. 근데 육군이 힘이 세잖아. 이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해공군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군데 강의 다니면서 얘기하지만은 국익과 군익이 다르다. 네. 앞으로 군이 군의 이익을 추구할 거냐, 국가 이익을 추구할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국가 이익이죠, 그거는. 네. 그런데 이 관료 정치 하에서 네. 육해공군 안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처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로젠탈이라는 학자하고 코즈민이라는 학자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네. 위기관리하에서 이 안보 기능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는가. 첫 번째는 내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조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위기의 과정에서도 위기 이후에 그 자기한테 돌아올 더 많은 자원을 기대한다. 네. 같은 과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조직 사이에는 감정적인 갈등과 앙금이 남는다. 네. 그다음에 조직은 위기 중에도 명성과 권력에 집착한다. 예. 이게 협조가 안 되는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현실에 가장 들어맞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육군이 지상군이 결국은 마지막에 깃발을 꽂는 자라 그러면서 전쟁의 주축이라고 하면은 이런 작전 계획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네. MB 정부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과거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지상군의 그 사단의 작전 범위가 30 곱하기 70km였다고. 30km 넓이에 30km 그 종심을 이걸 사단이 작전하는 걸로 봤는데 국방개혁 2020을 제정하면서 이것이 100 곱하기 150km로 늘어난다고. 예. 그러면서 육군 무기를 좀 더 사줬어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되니까 150 곱하기 250km라고. 예. 그러니까 250km를 때릴 수 있는 무기를 갖겠다는 거예요. 육군이. 사단이 날아다니겠네. 날아다녀야 돼. 예. 그러니까 종심을 250km를 때리는 걸 갖겠다고 그러고 기동군단을 2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런 걸 공군 전력으로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돌리면 되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현대전이 벌어져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고 북한은 3.1 전쟁하겠다는데 예. 이제는 전쟁을 누가 조기에 기선을 제압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해요. 적어도 일주일 안에 결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 나간 120일 전쟁 계획에 무기 소요를 제기한다 그러니 네. 이걸 못 있다 써먹냐 그러니까 통일되면 만주를 안 볼 거냐. 만주를 수복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 만주에 중국군의 심양군구 있잖아요. 네. 그 중국의 그 광고 집단군 예. 이게 중국군의 위협은 그럼 장차 누가 대비할 거냐 이렇게 증강을 해놔야 예. 통일 이후까지 대비된다. 지금은 또 이 논리로 갔어? 그래 가지고 요동정벌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요동을 정벌할지 만주를 정벌할지 발해국을 다시 세우는지 내가 그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네. 백두산 넘어가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고토 회복이라며 고토 회복. 아니 보니까 저 이때 그 단둥에 가니까 저 호산이라고 옛날 우리 유적도 있고. 근데 진짜로 제가 1학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교에 필수로 교련 수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간 문무대 들어가서 이제 입소 훈련 받잖아. 네. 가서 첫날 딱 그 대강의실에 모여놓고 이제 그 교육시키는데 만주는 우리 땅 그거 교육시키더라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지. 아 맞아 이게 옛날 우리 고구려 조상님들이 갖고 있던 우리 땅인데 이러는. 아니 만주 발해를 우리가 왜 잃어버렸습니까? 갑자기 역사 시간으로 돌아가네 이거. 우리가 민족끼리 대립하다 그런 거예요. 예. 지금은 발해는 만주는 고사하고 북한도 이제 중국에 뺏기게 생겼어요. 예. 왜? 민족이 화해 못하고 저기 뭡니까? 서로 화합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발해 잃어버리고 이제 북한 잃어버리고 있거든 우리나라가. 예. 근데 뭐 북한까지 이제 우리가 다 뭐 군사적으로 통일하고 만주 먹는다고? 아니 그건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국가의 외교 전략 그다음에 어떤 그 통합하고 화합하는 능력으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120일간 때려 부수면 한반도에 뭐가 남아? 그렇지.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무슨 전력으로 또 중국 그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어요? 네. 이건 전쟁의 과거 이미지가 안 없어지고 남아서 작용을 하는 건데 예. 우리가 과거에 한국 전쟁 때 북한 전차에 아주 실렸어요. 맞아요. 엄청 고생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전차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한국군의 정신으로 베꼈다. 한이었지. 한이었지. 예.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밀고 올라가는 이거거든요. 예, 우리 할아버지 때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죠. 근데 전쟁 이미지가 한번 설정이 되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또 많은 종사자들이 생기니까 그 조직에 이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국가 이익이 아니라 군익이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핵심 중에 핵심 고리는 결국은 전쟁 계획. 이게 완전히 고래적 전쟁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육군 편중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 공군의 어떤 첨단 무기를 도입해 들어가는데 엄청난 지금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력의 상승 효과는 거두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 핵심은 결국은 이 그 전쟁 계획이라는 거 엉터리라고 하는 이 전쟁 계획에 있다 이 얘기잖아요.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예. 이제 현대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지금 북한도 싸우는 방법을 바꿨다는데 왜 우리만 안 바뀌어?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가상이 아니라 이라크 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다 목격을 했잖아요. 이라크 전이 목격을 했죠. 그렇죠. 항공모함에서 때려버리고 그다음에 전투기 가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육군 전력이 들어가는 거지. 육군 전력이 가서 진지 구축하고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기를 도입하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고 네. 두 번째는 무기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 전투원의 생명 가치를 고양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덜 죽고 덜 죽이면서 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피해를 줄이면서 종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지 뭐 자기 똥폼 잡으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 작전 계획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우리가 과연 미래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을 가져가는 건지 전장에 대한 인식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군 장성들은 전장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대충 이제 그림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정리를 했다시피 핵심은 옛날 버전의 전쟁 계획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CJ그룹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짚었는데요. 이 CJ그룹이 어떤 비위를 저질렀느냐,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체크 포인트입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곽정수 기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오는 6월의 경제민주화 입법 대전인 것 같습니다. 그 여하에 따라서 제2의 CJ그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결국은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을 바꿔야죠.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검찰 수사 이후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제민주화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